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1월 21일 목요일 저녁 방송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현재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미리 동영상을 찍어 놓는데요. 현재 찍는 날짜는 촬영하는 날짜는 1월 20일 수요일 저녁에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고요. 방송은 아마 1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 이동 중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오늘 제가 방송 드릴 것은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가 되겠죠, 그죠? 제가 촬영하는 것은 오늘이 되는데요. 오늘 한국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요한 뉴스 이슈가 된 거 세 가지만 딱 전해드리고 짧게 오늘 방송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신, 즉 안보 외교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소식만 전하겠습니다. 그린란드를 두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 해서 현재 특히 캐나다가 바로 그린란드를 지지한다 해서 트럼프한테 완전히 미국과 등을 돌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는 동맹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뉴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재명이 전면전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죠. 이름하여 히틀러 총통체제로 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 즉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정치적 재판이었는지, 얼마나 여론몰이형 재판이었는지, 얼마나 이진관 판사가 법률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그린란드,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대하게,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국이 너무 컸죠?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견제하고자 하는 게 이미 바이든 정부 때, 그 앞에 트럼프 정부 때, 그리고 바이든 정부, 그리고 이번에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 때까지 해서 연속해서 대중국 견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견제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바로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친중 국가들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죠. 다 알다시피 지난 1월 3일 날 바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는 작전을 했고요. 그 뒤로 친중 정권 이란 하메네이 정권이 현재 정권에 맞서서 이란 시민들의 대거 엄청난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 했지만 하메네이는 현재 트럼프와 맞짱 뜨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린란드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모든 것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전부 다 공동점이 친중 정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는 그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린란드는 현재 덴마크령입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건 알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위쪽에 있는, 북극 쪽에 있는 그린란드 섬에 대해서 원래 덴마크령인데요. 그 지역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됐지 않습니까? 러시아 핵 잠수함이나 핵 항모가 다니고 있고 해서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린란드, 덴마크령의 그린란드를 미국이 직접 돈 주고 구입할 수 있는 하겠다, 뭐 이런 차원으로 나오니까 이름하여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EU 국가들, 즉 나토 국가들하고 캐나다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따라서 조금 보도 형태는 다르겠지만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냥 그린란드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는 것은 러시아 견제하기만, 그 나토라는 국가,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로서 한 편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미국하고 동맹이었는데요. 미국의 덴마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점령 또는 이것을 구매하겠다, 미국이 차지하겠다니까 나토 국가들이, 즉 EU 국가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모습 보면서 그동안 트럼프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이 대부분 다 제정을 되거든요. 그런데 덕은 그 나토 중에서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덕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좀 심하지 않냐? 물론 유엔에 대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전체 유엔 재정의 21%를 미국이 담당했는데요. 실제로 유엔이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 너무 친중적인 정책을 하니까 빡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장사꾼 출신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 해가지고 유엔에 대해서도 여러 기구에 대해서 탈퇴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오늘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캐나다의 입장이었죠. 즉 프랑스를 제가 하루 전날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고 있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캐나다 뒤덮은 성조기 발각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주시면은요. 네, 캐나다가 드디어 뭡니까? 하나 더 다른 거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바로 이겁니다. 현재 캐나다가 세계 질서권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라고 비판하면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그린란드 내에 나토 훈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캐나다가요 그동안 미국의 가장 큰 우방이었지 않습니까?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그런 캐나다가 지금 저도 캐나다에 뭐 밴쿠버나 토론토 가봐서 아는데요. 많은 사회 질서가 무너졌죠. 이미 동성애에 대해서도 합법화되고 이러면서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 침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지난해 1월 달에 캐나다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를 신중국가 만들기 위해서 정치 부정선거에도 많이 개입하고 있고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아무리 이런 속에서 캐나다는 미국의 안보 그리고 경제는 중국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빡치고 있죠. 그죠? 캐나다가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해서 여하튼 그린란드 때문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EU 또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해서 미국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는데 저는요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럴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의 팽창을 막고자 하는 세계사적으로 또는 세계적인 안목에서는 정확합니다. 베네수엘라 견제하는 것도 그렇고 이란 견제도 같은 맥락이고 마찬가지로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이재명 정권 역시 친중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미국에 찍혀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폭망하게 될 것이다. 제2의 베네수엘라 될 것이고 제2의 마두로가 이재명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소식 전하고요. 두 번째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뉴스 중에서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가 되겠죠. 2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의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미 1월 16일 날 지난 1월 16일 날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 구형되어 있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게요. 검찰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장입니다. 그거는 사형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2월 19일 날 있을 지기현 판사의 선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이냐 아니냐,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선고도 그날 있게 되는데요. 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고 함께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바로 1월 20일 그렇죠. 한국 시간으로 1월 20일 되겠고요. 선고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요. 재판부도 다른데요.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란이냐 아니냐 선고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는데요. 이 재판이 좀 어긋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했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먼저 선고가 돼야 되는데 금방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2월 19일인데 오늘 한국 시간으로 어제 1월 20일 한 달 앞서서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먼저 선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혐의가 되지 않습니까? 자, 좀 놀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오늘 선고 몇 년 선고됐습니까? 23년이 선고됐거든요. 지난번에 검찰의 구형은 15년이 구형되었는데 뜻밖에도 이진관 판사는 검찰의 15년형 구형보다도 무려 8년을 덧붙여서 3년형을 1심에서 선고했는데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고였다. 이미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진관 판사는 편향되게 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 즉 한덕수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에 관한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묵살하고요. 반면에 일방적으로 검찰을 편드는 바로 내란 특검 아닙니까? 검찰 측의 편을 드는 편향된
이런 재판 진행으로 문제가 이미 됐었고 이진관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우려했는데 오늘 우려한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진관은 선고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본인이 규정하게 됩니다. 저는 역사적인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뉴스 내용 그대로죠. 채널A 보도에 의하면은 비상계엄은 바로 내란이라고 첫 번째 판단한 선고가 되겠고요. 한 번 더 볼 다른 뉴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KBS 뉴스 보도에도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국헌문란 목적의 고의성이 있었다. 이름하여 내란이라 규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법 규정에 대해서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내란 혐의에 대한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네, 헌법이 아니라 형법. 형법 87조 규정을 보시면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라서 SNS 시대라서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정치적인 재판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AI는 법과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그래서 재판할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오늘 같은 이런 이진관 판사의 선고 같은 경우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이고 정치적이고 여론몰이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쥐 마음대로 선고해버렸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AI 판사를 두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그죠? 필요성이 더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란죄에 관한 규정은 헌법이 아니라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87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전문 판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규정은 형법 87조 내용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다라고 규정했는데요. 여러분 국헌문란에 대해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은 형법이 아니라 헌법, 더 상위 개념의 헌법 77조에 근거해서 이름하여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 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권입니다. 즉 전시나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혼란 상황에 대한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헌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냈고 평생 검사로서 법률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그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과연 국헌문란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팩트,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국헌문란에 근거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헌법재판소의 문영배가 선고한 내용은 4가지, 똑같습니다. 이건요. 바로 4가지가 국헌문란이었다. 근거가 이미, 지금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22분짜리 문영배가 읽었던 지난해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문, 그거 보시면은요, 4가지가 나옵니다. 국헌문란 근거로서. 첫 번째가 뭡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고 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고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방해했다. 이름하여 헌법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의 바로 체포에 관한 거, 즉 국회로 의사당으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게 국헌문란입니다. 두 번째는 홍장원의 메모입니다. 정치인 체포가 된 그 정치인 체포 내용에 보면은 이름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 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체포,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체포에서 정치인 체포 역시 헌법 국헌문란이 되겠죠. 메모. 세 번째가 한덕수, 오늘 이제 선고가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그 정언입니다. 네 번째가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그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경찰을 동원해서 막았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이 4가지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4월 4일 문영배가 선고할 때만이라도 그때도 많이 드러났지만 문영배는 이것들이 조작됐다는 거를요, 그 당시에 이미 헌법, 제가 그때 여러분 전환기를 이번에 만든 영화에도 나옵니다.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뭐가?
김영두 헌법재판관하고 정영식 재판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진술이 회유되고 있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그 곽종근의 진술에 대해서 회유 조작되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 자료로 사실로서 인정하는 오류를 저지릅니다. 두 번째, 홍장원의 메모. 이거 역시 이제 인터넷 시대로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홍장원의 가짜 메모 아닙니까? 이것도 즉 정치인 체포에 관한 것도 홍장원이 대통령 지시를 받고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자기가 메모했다고 하지만은 그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첫 번째는 사무실이 아니라 밖에 주차장에서 메모했다고 전화 받아서 메모했다 했다가 그 뒤로 들어와서 자기 보좌관에게 다시 새로 쓰게 했다고 하다가 거기다가 또 뭡니까? 4차례나 바뀝니다. 메모가. 진행이 글씨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홍장원은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방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어떤 그 정치인 체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가짜 아닙니까? 가짜 조작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기업대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이 진술은 스스로 가짜 위정이라고 밝혔어요. CCTV를 나와버렸거든요. 비상기업대 국무회의가 정시로 열렸다고. 하지만 오늘 이진관 판사는 국무회의가 대충 완결 조건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데요. 11명만 되면은 그 비상 상황이라는 것도 감안을 안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가서 현장에 있었거든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또는 국회 담당 넘어가는 국회의원을 못하게 막으라 이런 지시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가 선고할 때만 하더라도 곽종근의 진술, 홍장원의 메모,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기업 때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진술,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사실로서 인정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도 무리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이제 형사재판이 열리는 과정에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곽종근 진술, 홍장원 메모, 한덕수의 위정,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역시 가짜 진술, 조작 진술에 다 사실로 밝혀졌단 말입니다. 따라서 금방 이 네 가지가 뭐죠? 국헌문란이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얕은 군인들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의 헌법 행위를 문란하게 했다, 못하게 막았다 이건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가짜로 드러났지만 오늘 이진관 역시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었지만 그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열리지 않았다. 제대로 정족수를 채웠지만은 모든 그 국무위원들이 다 오지는 않았지 않냐.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데서 비판하면서 결국 국헌문란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국헌문란이라고 규정했고 두 번째 또 그 연장선에서 무장한 계엄군이 다수의 군인이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했다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그게 장악입니까?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 2시간짜리 계엄이었고 실탄도 없음에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폭동이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저는요 이것은 물론 이제 1심이기 때문에 2심 가서 뒤집어지고 고등법원 가서 3심 대법원 가서 또 역시 뒤집어져 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진관 판사가 오늘 선고한 대로 12.3 비상계엄이 아니라 12.3 내란이라 규정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었다라고 오늘 이진관은 재판을 선고를 했지만은 저는 명확히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국헌문란에 관한 것도 그죠? 제대로 국헌문란이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증거로 다 드러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폭동. 아니 이진관 판사에 묻고 싶어요. 아니 이게 무슨 폭동입니까? 다친 사람도 하나 없고 부상자 한 사람도 없고 실탄 소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관위를 장악했다고요? 국회를 장악했다고요? 그게 누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뭘 장악을 했는데요? 국회의원 장악했다면 국회의원이 과연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방해받지 않고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잖아요. 그게 무슨 국헌문란입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증거자료 확보해야 된다. 해서 선관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와 그리고 그 선관위 연수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있는 여론조사심사위라고 있습니다. 여조심의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경찰 보냈지만 결국은 바로 철수했잖아요. 뭘 장악입니까? 뭔 폭동입니까?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진관 이 재판에 선고에 대해서 박수 친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재명입니다. 왜요? 정치적 재판이었고 그들은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규정해버려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내란, 자기들이 진짜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동조 또는 내란 정당인을 속일 수 있는 자기들이 말이 옳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또 오늘 섭섭했던 건 국힘입니다. 국힘은 오늘 선고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짧은 논평을 냈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박성훈 대변인이. 이게 상관은 물론 국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서히 거리를 두겠다. 자꾸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내란이라고 정치적인 선고할 것 같으니까 거리 두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는 국힘을 똑똑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장동희 대표가 오늘 6일째입니까? 7일째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것은 제가 바로 공천헌금 특검 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이 요구하기 위한 압박으로서 하는 것은 저는 지지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했다. 사법부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장동희 대표께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것은 거리두기 아닙니까? 판사한테 오늘처럼 이제 2월 19일에 있을 지경 판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정치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힘의 대한민국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대표로서 어떤 판사에 대해서 선고에 대해서 안 좋은 쉽게 말하면은 국힘은 모르겠다. 너희들은 무슨 어떤 선고를 하든지 모르겠다라고 외면하는 모습은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에 대해서 23년형 선고한 것에 대해서 그 근거로서 밝힌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그리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는 이것은 정치 재판이었고 여론몰이에 당해서 결국은 선고된 것이다 라고 저는 논평을 합니다. 절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입장을 밝힙니다. 있을 수 없는 선고입니다. 이거는 헌법과 법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법 77조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그리고 형법 87조 내란죄의 규정을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오늘 선고였고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측 변호인단은 당연히 납득할 수가 없고 2심 그죠? 당연히 항소하겠지요. 자, 그런 제가 논평을 해드립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잡소리 하더라고요. 황당한 소리 하고요. 안 맞는 소리 했고 여론몰이 하는 모습이 정확히 보였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충격 먹은 것은 현재 가장 헤드라인 뉴스로 많이 보도된 것은 종교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은 오늘 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심지어 반란 행위와 같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대먹은 말을 합니까? 이재명이 자기 살아온 삶 자체가 막 살아온 막장 인생을 살아와서 범죄만 저지르고 이렇게 입만 벌리면 구라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불법 어떤 규정이나 공정상식 다 깨버리는 이런 이재명의 모습을 저는 표현에서도 오늘 정확히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논평을 해드립니다. 말하는 거 보면요. 야, 이렇게 상스럽게 조폭처럼 말하는 거더라고요. 범죄자처럼 말하는 거 보면서 기자들의 윽박지르는 모습 보면서 저는 야, 이게 참 역시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자기 살아온 삶이 그대로 기자회견 속에서 어느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라는 걸 정실히 느낄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겁니다. 종교의 정치 개입은 반란 행위와 같다? 되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재명에 묻습니다. 국민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하나만 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동안 우리 천주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서는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계셨습니다. 7, 80년대 민주화 운동, 즉 7, 80년대 독재가 있었을 때 그 독재에 맞서서 바로 많은 청년들이 독재에 저항할 때 시위하다가 경찰에 쫓기면은 명동 성당에 가서 몸을 숨기고 했었지요. 영화 1987에도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명동 성당은 하나의 성지로서, 민주화의 성지로서 알려졌고,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바로 전두환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맞서서 이런 표현할 때, 그 김수환 추기경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에 맞서는 그런 표현들은 정치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정치 개입이죠. 이렇게 독재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그 김수환 추기경의 한 말씀이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재명 답변하십시오. 그럼 김수환 추기경의 정치 개입에 대한 표현, 이런 의사표현이 전부 다 이재명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반란행위입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반란했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무식하거나 또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종교가 금방 말 김수환 추기경이 어떤 당시 정권에 맞서서 반대하는 의견 표현하는 게 반란 행위입니까? 그게 반란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재명에 대한 오류를 지적해 드립니다. 우리 헌법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정교 분리가 원칙입니다. 미국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란의 하메네이라는 정권은 바로 이슬람 정권이, 즉 아랍 정권, 종교 자체가 곧 국가의 지도자와 정교가 같이, 정치와 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는데요. 그 정교 분리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이재명 표현을 하면 그것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의 뜻을 정확히 이재명 공부 좀 하기 바랍니다. 정교 분리 뜻은 미국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이재명 공부 좀 해라. 정교 분리 뜻이 뭔데? 네 표현으로 말하면은 종교가 정치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교 분리라는 뜻은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게 되면 삼국시대는 우리나라 불교 국가입니다. 고려시대 때도 불교 국가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는데 그것이 바로 정교 일치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종교, 국교죠. 국교로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때는 우리나라 종교는 불교다라고 했습니다. 삼국시대 왕 중에서는 법흥왕 이런 왕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부처님이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교 일치입니다. 고려시대 때도 태조 왕건의 후뇨 10조를 보게 되면 고려 건국은 부처님의 은혜 덕분이다라고 해서 국가 왕이 곧 국가가 불교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삼국시대는 바로 불교 국가였던 것이고 조선시대는 정반대로 그 불교 때문에 고려가 망하는 걸 본 정도전, 조선 개국공신 이성계와 함께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했던 정도전 표현을 빌리자면 불교가 고려 나라를 망해 만들었으니까 조선은 이제 유교로 가겠다 해서 숭유억불 정책 들어봤지 않습니까? 숭유억불. 이제는 유교를 숭배하고 불교는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 조선 개국공신 1등 공신 정도전의 불시잡변에 보면 불시는 바로 부처님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성시처럼 낮추어서 불시는 잡다한 변론, 변설, 잡다한 말에 불과하다. 종교가 아니라고 규정을 합니다. 거꾸로 유교만이 오직 유일한 종교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정교일치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종교, 국교로서 불교와 유교를 정한다는 뜻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과 똑같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교, 대한민국의 종교는 불교 국가다. 대한민국의 종교는 기독교 국가다. 이런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 했습니까? 종교가 정치 개입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요?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이재명은 드디어 종교와 전면전을 선포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에는 국민들의 현재 이미 기독교계에서도 현재 이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종교가 통일교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아마 교회나 성당 다니는 분들은 신천지 이런 사람들의 교회나 성당 출입을 금한다라는 이런 종이도 붙은 걸 들어봤을 겁니다. 신천지는 그야말로 특정인을 교주로 섬기고 통일교 역시 문선명을 교주로 지금 한학자를 총재로 섬기는 이런 성경에 어긋난 바로 사이비 종교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대한민국 안에서도 통일교와 신천지는 세력이 막강하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천지와 통일교가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종교적 이익을 위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들에게 바로 정치 자금, 뇌물이죠. 정치 자금을 건넸기 때문에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돈 넣은 거 아니냐 해서 이미 권성동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로부터 돈 먹었다고. 거기다가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신천지가 국힘에다가 또는 민주당에다가 밝혀져야 되죠. 당원으로 가입해서 특정 종교가 당에 가입했다에 대해서 특검도 하자. 현재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일교 돈이 민주당에도 들어갔고 국힘에도 들어갔는데 민중기 특검팀과 이재명 정권에서는 자꾸 국힘만 권성동 대표만 구속시키고 권성동 의원 구속시키고 민주당은 전재수 즉 해수부 장관이자 민주당 의원 전재수도 이런 봐주려고 하니까 특검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하고 있죠. 장동혁 대표도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은 지금 신천지와 통일교라고 이것들이 좀 타겟이 됐지요. 왜요? 이재명은 표프리즘 정책합니다. 국민들의 이렇게 감정, 여론 지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통일교와 신천지가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들을 손보겠다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재명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종교를 탄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통일교와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그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많은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됐네. 이재명이가 이단들을 척결해주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당장에는 그렇지만 오늘 이재명이가 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드러냈는지 아십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똑같은 주제로. 네, 요거 하는데 오늘 제가요 뉴스 쭉 볼 때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재명이 직접 했는 말입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목사도 있고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는데 그것을 많은 언론사에서는 이재명이 죽어야 된다라고 해서 언뜻 들으면 어이쿠 교회 목사가 대통령 뭐 죽으라고 하면 되겠는가 라고 오해를 받도록 기사가 작성되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손현보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 손현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좀 표현이 센데, 하지만 저는 손현보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환길이 바뀐 게 아니라 이재명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니냐? 경제 잘하는 거 아니냐? 저기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죠. 이재명의 실체를 알고 나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이재명에 대해서 전학 뉴스를 보았다면 워낙 제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재명을 비판한 게 아니고요. 이재명의 민낯, 팩트를 워낙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막대 먹은 인간이 어디 있나? 야, 이재명이 이런 자가 대통령을 칭하고 호칭하고 참칭하는데 이것은 부끄럽다. 해외에 와 있는 저희 지금 미국 와 있는 이 교민들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사실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재명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런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가?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드러난 것만 해도 정과 사범이 무슨 대통령이 됩니까, 여러분? 정과 사범이 돼가지고 국민들 보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 법 지키셔야 돼. 법을 지켜야죠. 아니 지는 안 지키고 국민 보고 지키라는 게 그게 과연 말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걸 지키겠습니까? 정과자가 감옥 갔어. 야, 너 왜 이랬어? 야, 이재명은 정과 사범인데 뭘 내가 내보고 뭐라 하냐? 음주운전 걸리더라도 뭐라 하면은 야, 이재명도 음주운전하는데 왜 내보고 그래 임마?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하다 걸려들어가도 이재명도 공무집행 방해하잖아.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 보고 쌍욕하거나 막 해도 너 왜 그러냐면 이재명도 쌍욕하는데 왜 그래?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막대 먹은 인간, 막장 인간이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치욕입니다. 대한민국 치욕 아닙니까? 자, 네, 이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지요. 그 정과 사범 외에도 그동안 이재명 사놓은 거 입 벌리고 거짓말 치는 걸 다 모으면 백두산 꼭대기까지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거짓말이 다 합치면은, 언론 보도된 거 다 합치면은, 얼마나 입만 떨면은 거짓말 치고 국민들을 사기쳐왔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정과 사범 외에도 지금 5개 재판, 그것도 12개 혐의입니다. 12개 혐의. 그것도 정치범입니까? 전한길처럼 정치의 목소리 내다가, 이렇게 고발당한 겁니까? 아닙니다. 잡범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백천동 사건과 더불어서 뇌물을 처먹은 거 아닙니까? 뇌물 먹고, 공범들은 지금 다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대장동 선고될 때 1심 선고에 무려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마찬가지고 공직 선거법 위반 거짓말 투성이었지 않습니까? 김문기 씨와 골프 치고 왔어. 그런 적 없다. 이런 거짓말 중에 거짓말만 치는 이재명, 여러분, 그리고 거짓으로 정언하도록 교사시키고 말이야. 이런 막장, 잡범이란 말이야. 잡범, 정치범도 아니고요. 잡범이라고.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분, 어쨌든 이재명이 현재 아까 이런 이재명을 보고 먼저 말씀하신 손연보 목사님은 선각자입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손연보 목사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야 표현이 세다. 저도 그랬고 하지만 이제는 뭐죠? 이재명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 알고 나니까 손연보 목사님 말씀에 동의가 가고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 산다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청년들과 미래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헌정질서 지키고 한미동맹 지키고 경제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정권이 끝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손연보 목사님의 그 표현을 아까 언론사에서는 이재명 표현대로 어떤 목사는 내보고 죽어야 된다 하던데 여러분 손연보 목사님의 그 표현은 이재명을 살해한다거나 정말로 죽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국어 실력이 딸립니까? 초등학교 안 나왔습니까?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손연보 목사님 이재명을 살해한다는 그게 아니라 이재명은 그 정권을 상징적인 인물이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이 끝장나야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 그 뜻이잖아요. 유치원생만 되어도 알 수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이재명이 일부러 손연보 목사님의 그 표현을 가져와서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거는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손연보 목사님이 언제 이재명을 죽여라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이재명 정권이 끝을 내야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뜻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전한길 또한 그 표현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잖아요. 이재명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재명 정권이 빨리 끝나야만이 이재명을 끌어내야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것을 지켜보면서 전국의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당의 신부님들 그리고 많은 성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나 성당의 신도 여러분 이재명이 오늘 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와 통일교를 앞세웠지만 그 다음에는 일부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곧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하고 똑같은지 아십니까? 바로 히틀러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히틀러가 처음부터 종교 탄압했습니까? 바보입니까? 어느 정치인이
대놓고 종교 탄압합니까? 어느 선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깨달은 독일의 목사가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독일에 안 들어와도 되지만 독일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왔던 본 회퍼 목사님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목사님이었고 선각자였습니다. 히틀러가 종교 탄압하고 교회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였다. 결국은 본 회퍼 목사님은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죽였죠. 그 뒤로 본 회퍼 목사님이 독일 교회에다가 목사님들께 이러면 히틀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목사님들은 침묵했죠. 외면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히틀러는 본회퍼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본회퍼 목사님을 넘어서 전체 종교를 다 탄압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정확히 지금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동안 세이버 코리아 집회나 광화문 집회를 이끌 때 이름하여 정치적인 목소리를 먼저 냈던 손연보 목사님에 대해서 또 이재명 정권 반대했던 좌파 정권 반대했던 우리 파주에 또 목사님 계시죠? 참 좋은 교회 무슨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마찬가지로 많은 손연 목사님에서 손가락질했던 많은 목사님들은 침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고 이재명이 지금 사법부와 제가 히틀러와 공통점 4가지, 마두로와 공통점 10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그런 이재명에 대해서 침묵했던 목사님들, 그 명분을 뭘 삼았습니까? 침묵하는 걸 넘어서 손연보 목사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했던 목사님들 두고 보십시오. 이제 당신이 이제는 당할 차례가 될 것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본회법 목사님을 삐딱하게 보고 침묵했던 많은 목사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당했던 것처럼 곧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신천지와 통일교만 없애고 다른 목사님들, 그동안 이재명에 대해 침묵했던 목사님들은 그래 당신들 침묵해서 고맙다고 칭찬하고 봐줄 것 같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왜냐하면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딱 집어서 교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그 당시에 부산 경남 지역에 어마어마한 불교 행사가 있어서 3,000명이 모이는 불교 행사에는 외면했죠. 그냥 방관했지만은 교회만 딱 집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3인 이상 집합금지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나중에 드러났죠. 민주연구원 자료가 나중에 밝혀지면서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좌파 정권은 바로 교회 기독교인들이 우파가 많기 때문에 좌파들이 장기 집권하려면 5% 기독교인만 줄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 집합금지를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고자 했던 것이죠. 기독교인들을 줄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요?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전략적인 차원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재명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과 진보 세력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촉진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좌파들은 좌파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찬성합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지 그 나머지 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이고 성경적 것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게 좌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 왔지 않습니까? 좌파, 진정으로 크리스찬이고, 진정으로 나는 교회 목사이자 성직자라고 하면서 좌파라는 인간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좌파는 기독교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고, 좌파 공산주의 국가 구소련, 현재 중국, 현재 북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좌파 정권은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래서 그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기독교 목사고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면서 나는 좌파다는 분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이 지금 신천지와 통일교라는 사이비 종교라고 알려진 그것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는 것 같지만 내심은 손연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교회 압수수색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많은 미국인들과 트럼프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기독교 신봉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이런 건국 정신에 근거하고 있는 보면은 대한민국은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전부 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종교 탄압하고 있는 이런 이재명 정권, 결코 반미적이고 반트럼프 정권 정책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요약하면 아마도 손년보 목사님 구속될 때, 정광훈 목사님 구속될 때 아이고 잘한다, 그래 너희들 세이브 코리아 이끌고 광화문 집회 이끌더만 결국 감옥 가고 아이고 이렇게 삐딱하게 보셨고 또 그랬던 목사님들, 그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 이재명이 이미 두고 보십시오. 그만 왜요? 야, 나는 정치의 목소리 아니니까 나는 봐주겠지. 어리석습니다. 이재명과 진보 또는 좌파 정권은요, 코로나 때 문재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 자체가 우파 성향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천지 통일교로 시작했고 이제 좀 오직 진실되게 표현한 손년보 목사님에 대해서 칼을 들이댔지만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침묵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칼을 맞게 될 것입니다. 뻔한 걸 가지고 그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년보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할 때 저는 센 표현이라 했지만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저도 이제 이재명에 대한 민낯 진실을, 실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교회를 얼마나 탄압할지, 가톨릭을 얼마나 탄압할지, 종교를 얼마나 탄압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년보 목사님에 대해서 지지하고 옳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결국은 전한길 역시 선각자였구나라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제가 선각자라는 뜻은 아니니까 혹시나 전한길 스스로 선각자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언론에 싣지는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과 히틀러가 똑같은 점이 제가 4가지 있다 그랬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사법부 장악. 두 번째가 종교 탄압 또는 종교에 대한 장악. 세 번째가 언론 탄압, 언론 장악. 네 번째가 정적 제거, 정적 제거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히틀러는 1933년, 이건 알고 계십니까? 지금 히틀러 하면 독일 사람들이 전부 다 소름 끼친다. 유대인 학살하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독일 폭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히틀러 아닌가?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 싫어하지만 충격적인 걸 말씀드릴까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히틀러가 국민이 뽑은 총통입니다.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독일 사람들, 지금 독일 사람들과 달리 히틀러가 나치당 만들 때 다들 이 히틀러를 지지했었고 1933년 히틀러가 수권법을 만듭니다. 권력을 준다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국가가 힘들 때는 바로 국회가 가지는, 의회가 가지는 입법권을 대통령이 가져도 된다 해서 권력을 준다. 수권, 줄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는 33년에 수권법을 통해서 총리이자 곧 대통령, 쉽게 말하면 입법권도 가지고 행정권을 동시에 장악하죠. 이름하여 그게 총통이라는 겁니다. 행정권과 입법권 다 장악한 게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똑같지요? 그 다음 뭘 장악해야 됩니까? 삼권 분립되어 있는데 권력의 3기관, 입법부 장악, 행정부 장악, 사법부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틀러도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 행정에 이어서 사법부를 다 장악했던 히틀러. 정확히 이재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입법부, 행정을 장악했고 지금 사법부 보십시오. 오늘 이진관 판사의 선고 역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23년형을 선고한 것은 정치적인 눈치보기이자 법관으로서 양심을 저버렸다고 저는 논평했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 규정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해석했다. 지 마음대로 선고를 해버렸다 이 뜻입니다. 사법부 판사들 이미 이재명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치 보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백대현 판사가 그날 했던 표현 기억나십니까? 백대현 판사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과 외환죄가 아닌 한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 재판을 받지 말라는 또는 수사를 받지 말라는 헌법 규정은 없다라고 한 번 더 확인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그 재판받고 있는 5가지는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입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입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규정을 따르더라도 지금 재판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사법부는 무력화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눈치 보기 위해서 재판 안 하잖아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이게요. 그래서 이재명 이미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뭐 만들었습니까? 그 장악한 사례가 지난 성탄절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했던 이유가 뭔데요? 24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그 법을 반대했던 이유가 뭔데요?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든 게 내란전담재판부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만든다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무려 5개 단체 법조인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이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보 단체인 진보 법조인인 뭐 그런 쪽에서도 역시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차지나 법대 교수를 비롯해서 대학 교수들도 반대한다. 이걸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하지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무슨 짓을 하는 게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은 결국은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해서 그 위헌 소지가 뻔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된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입법을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재명과 민주당은 입법부 장악했고 행정부 장악했고 사법부마저도 장악해서 이재명이 직접 재판하고 이재명이 임명한 판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겠다.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법 아닙니까? 정확히 히틀러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재명과 히틀러는 똑같지 않습니까? 사법부 장악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히틀러와 똑같은 점, 언론 장악입니다. 이미 이재명과 민주당은 방송 3법을 만들었습니다. MBC, KBS, EBS 공영방송의 운영진, 이사진을 바로 민노총 같은 민주언론노조 같은 노조가 다 장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입맛대로 언론을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미 국무부에서조차 이거에 대해서 제정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한 언론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 무엇입니까? 이름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했지 않습니까? 일명 허위조작정보건절법, 허위조작정보건절법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이재명과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저는 허위정보다, 가짜뉴스다 이래가지고 그냥 잡아들이고 무려 추징금을, 배상금을 5배까지 피해 배상 물리고 하겠다는, 이를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 마음에 안 드는 보수 유튜버들, 전환일 뉴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재명 비판하면 저 가짜다, 허위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부 다 배상금, 징벌금 매겨가지고 문 닫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히틀러와 똑같습니다. 뭐죠?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 아닙니까? 우리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18조에는 표현의 자유가 나옵니다. 통신에 관한 것도 나오지요. 어쨌든 헌법 규정 위반입니다. 세 번째, 히틀러와 이재명의 똑같은 점, 바로 정적 제거입니다. 자기 입맛에 안 드는, 자기 뜻에 반하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가고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히틀러가 그랬죠.
이재명 역시 자기를 비판하는 손년보 목사님 구속시키고 자기 비판하는 이진숙, 황교안 총리까지도 체포까지 했지만 결국은 영장 기각됐습니다만 탄압을 했죠. 그뿐만 아니지요. 정적 제거, 내란 첨단 재판부법 만든 것도 사법부 장악에 이어서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모조리 죽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제거하겠다는 뜻이지요. 전한길한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비판하는 것은 저는 언론인이자 저는 기자입니다. 전한길 기자로서 비판할 수 있지만 이미 저에 대해서 6개의 고발이 왔지 않습니까? 정적 제거를 위한 것이죠. 방송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네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종교 탄압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과 히틀러의 똑같은 점이 뭐라고요? 사법부 장악, 언론 장악과 탄압, 정적 제거, 반대파들 숙청하는 거, 종교 탄압까지 정확히 똑같습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대통령실 제 방송 모니터한다면 허위 사실이라면 고발하고 하십시오. 반박해 보십시오. 히틀러 공부했다면 전한길 말에 반박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직 사실에 근거해서 히틀러와 이재명은 똑같은 독재자고 전체주의고 이재명 총통체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논평을 합니다. 이재명과 마두로, 이번에 체포된 마두로와 공통점 제가 10가지가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한 번 더 짚어드릴까요? 알고 가야죠. 알고 나면 이재명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인지,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하게 만들지 앞날이 예측되잖아요.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에 이어서 좌파 정권 장악하면서 베네수엘라 GDP 80%가 추락했습니다. 물가는 6만% 올라가는 말 그대로 하이 인플레이션 대표적인 국가가 베네수엘라고, 베네수엘라는 빵 한 조각 먹는데도 돈을 한 자루 가져가야 될 만큼 바로 통화 가치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마두로 편드는 사람,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68명 의원과 민노총과 이런 세력들은 답변해야 되죠. 마두로 좌파 친중 정권 집권하면서 무려 19,000명을 학살하는 짓을 했는데 이것을 이재명이 지지한다면 제2의 마두로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10가지 그러면 공통점이 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첫째, 마두로와 이재명 둘 다 친중 좌파 정권 맞습니까? 두 번째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 맞습니까? 마두로는 스마트매틱이라는 전자개표, 전자투표 시스템, 대한민국은 미루 시스템 맞습니까? 세 번째, 포퓰리즘 정책. 마두로는 청년들에게 공공주택도 나눠줬습니다. 있는 사람들, 집 가진 사람 전부 다 추방합니다. 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이 마두로 집권 속에서 해외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재명 역시 소비 쿠폰 나눠주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포퓰리즘 정책, 표 얻기 위해서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시위에 대한 탄압. 바로 이재명 비판하는 사람 이틀만 하고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 하는 자유대학 애들 이제는 징역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겠다고 합니다. 탄압 아닙니까? 다섯 번째, 좌파 정권의 국회 장악 맞습니까? 정확히 더불어공산당, 더불어중국당이 지금 국회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5가지 똑같죠? 여섯 번째, 사법부 장악입니다. 맞습니까? 히틀러와 똑같은 이재명 맞지요? 대법관 수를 늘립니다. 맞습니까? 마두로는 32명으로 늘리고 이재명은 26명으로 늘렸습니다. 맞습니까? 여덟 번째, 바로 화폐 가치 추락. 맞습니까? 네. 지난해 이재명 집권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화폐 가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화폐보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추락했습니다. 통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추락했던 세계 1위입니다. 통화가치 추락. 정확히 마두로 정권하고 똑같습니다. 아홉 번째, 물가 상승. 맞습니다. 돈을 푸니까 물가 상승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 10번째, 주가 지수 급상승. 이재명 지금 5,000포인트 막 하는 거 한데, 네, 마두로도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야, 전환기일 지금 주가 올라가는데 왜 너 배 아프냐? 그게 아니라 이상한 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주가 상승이라는 것은 기업의 매출이 이익이 매출이 증대되거나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또는 미래에 그 주식 또 회사 가치, 주식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 정상적인 주가가 상승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최태원 SK 회장도 직접 이야기했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에 어느 기업가가 어느 누가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를 하겠냐고. 심각한 대한민국 기업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내놨지 않습니까? 반자본주의적인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국제신용등급회사 S&P와 무디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똑같이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은 지금 너무나 어둡다라고 이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종합주가 코스피만 상승하고 있지 대다수 종목은 추락 급락하고 있고 안 오릅니다. 주식 가지면 알고 계십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자동차와 같은 첨단 반도체나 전기나 조선사업이나 등 이런 것에 대해 국한돼서 오르고 전체 주가 지수를 끌어올릴 뿐이지 대다수 제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바닥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또 묻겠습니다. 야, 그래도 천안길 주가 상승하면 좋은 거잖아. 주가 상승하면은요, 원래 환율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 말은 주가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 전망이 좋다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갔어.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환율이 1478원까지 갔습니다. 곧 이 말은 1500원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과거 IMF 때만큼 우리나라 돈이 쓰레기 돈이 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똑같은 점 아닙니까? 이상하지요? 한 번 더 물을까요? 주가가 상승하면 환율이 내려가는데 왜 환율이 지금 이만큼 올라갔나고? 이재명 표현을 정확히 표현 빌리자까요?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금 선포했을 당시에 환율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니까 그 당시 1400을 넘게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 7%가 날아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1500원대가 가까운 이재명 표현을 바꾸면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전 국민의 재산은 20% 이상이 날아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재명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마두로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과 이재명은 10가지 공통점이 있으며 독재자 중에서 학살했던 독재자, 지금은 독일 사람들이 전부 다 외면하는 히틀러,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속아서 히틀러를 총통으로 뽑아줬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평가하듯이 그 히틀러와 이재명이 똑같은 점이 정확하게 4가지라고 지적해 드렸습니다. 사법부 장악, 언론 통제 탄압, 교회 종교 탄압, 그리고 정적 제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재명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천지와 통일교를 없애야 된다는 식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상은 그 다음에 멘트하기를 손연보 목사님과 같은 이런 목사들도 전부 다 제거되고 교회 이런 교회 없어져야 한다는 종교에 대한 전면전을 선했다라고 제가 논평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좌파 정권의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앞으로 그동안 손연보 목사님을 비판했거나 손가락질했거나 또는 세이브 코리아 비판했던 침묵하고 계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분들은 이제 다음에 당신이 당할 차례가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우선 따라 나는 살았다. 나는 괜찮겠지. 두고 보십시오. 어리석은 거죠. 실체를 알고 나면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3가지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베네수엘라와 이란,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마두로와 베네수엘라와 이란 같은 친중 국가에 대한 견제, 그리고 그린란드는 러시아 견제라는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바로 이 자유 헌정 질서나 또는 저는 세계를 미국이 장악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좌파 정권에 맞서서 동의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 특히 캐나다까지도, 우방이든 캐나다까지도 지금은 친중화되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맞서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한국 시간 어제입니다. 제가 촬영하는 날이 오늘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에 가담했고, 그래서 이진관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임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해가지고 결국은 한덕수에 대해서 무려 23년형 1심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로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그 형법 87조 내용을 가져와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적용되고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하는 이유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폭동 맞습니까? 국헌 문란 맞습니까? 이미 조작된 증거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진관은 일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여론몰이에서 본인이 스스로 그냥 규정해버린 겁니다. 저는 말 그대로 이거는 쓰레기 선고였다. 정치적인 선고였고 여론몰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정치 판사의 선고였다라고 저는 논평을 합니다. 물론 2심, 3심 가서 이진관 판사의 오늘 선고가 정확히 잘못됐다고 저는 드러날 것이다라고 뒤집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천지와 통일교도 없어져야 되지만 많은 교회 안에서도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정교 분리를 주장했고 거기다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반란행위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니 범죄자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말이야 뭐 협박합니까? 물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카톨릭에서 가장 존경받는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계셨습니다. 명동성당의 김수환 추기경이 당시에 정치적인 표현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와 유신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많은 정치인 표현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표현으로 빌리자면 김수환 추기경도 반란 행위네요. 말이 됩니까 이게? 두 번째, 이재명은 무식합니다. 개무식합니다. 정교분리 뜻이 뭔데요? 여러분, 정교분리 뜻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재명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죠. 정교분리라는 것은 미국 헌법에도 정확히 보장되어 있고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정교가 일치했던 역사가 있죠. 삼국시대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고려시대도 불교 국가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아예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종교는 불교, 유교 정했던 것이 정교 일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정교 분리의 의미는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개입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김수환 추기경처럼 정치적으로 개입하잖아요. 카톨릭도.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생태계 안에 살아가야 되는 교회도 대한민국 생태계 안에고 대한민국 생태계를 결정짓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목사든 기독교인 간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정교 분리 뜻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정교 분리 뜻은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우리나라 종교는 불교다. 우리나라 종교는 유교다.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바로 정교 분리입니다. 거꾸로 말할까요? 이재명이 오늘 신천지나 통일교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심하면 반란 행위다 하는 정도로 교회가 또는 종교가 정치 개입하는 반란행위라는 것은 이재명이 무식한 짓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됐습니다. 이재명은 오늘부로 이제 정치가 종교를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정교 분리를 정확히 어긴 것은 이재명입니다. 지가 뭔데 나서서 교회를 뭐 해야 된다, 뭐 없애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정교 분리를 깨는 것은 범죄행위가 이재명입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보고 지난길의 말에 대해서 반박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교 분리 뜻이 뭔데요? 한 번 더 가르쳐 드릴까요? 공부 좀 하십시오. 정교 분리 뜻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종교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교 분리를 어긴 것은 교회나 목사님이 아니라 이재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나면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생태계 안에서 여러분 인공위성 사진 보면 북한은 한밤중에 깜깜합니다. 남한은 화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깜깜하죠. 한밤중에도. 하지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니까 자유시장 경제니까 이만큼 발전해서 한밤중에도 불 켜놓으니까 화나잖아요. 인공위성 사진에 보면.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생태계 안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북한처럼.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교회든 가톨릭이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치가 종교를 결정하게 되는 것만큼 종교는 어쩔 수 없이 정치라는 생태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생태계가 바뀌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개입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신부님들도 끊임없이 정치에 대해서 논평할 수 있는 거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정교 분리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재명처럼 이재명이 직접 나섰어. 신천지가 어떠느니 통일교가 어떠느니 일반 개신교도 그렇고 교회 목사가 어떠느니 하는 자체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깨는 것이고 결국은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논평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적으로 제가 논평을 좀 해드렸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건 3가지 그중에서 특히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진관 판사의 선고는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지적했고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시사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정교 분리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네, 내일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재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라이브 대신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방송으로 해주고 일단은 내일 저녁 9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